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북구청 지자과에서 성북 구민을 위한 부동산 상식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깡통 전세 사기 등과 계약서 작성 전후에 주의할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박사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실무교육 전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깡통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제일 의심하고 안 해야 될 게 신축 빌라 등 새로 짓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인데 이걸 그냥 매매 시세와 같게 뻥튀기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매 시세를 높게 측정해서 전세를 거기에 80%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데도 좀 싸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82.6%로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가율 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 그러면은 3억짜리 집이라고 매겨 넣고 거기다가 90% 한다 그러면은 2억 7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 높게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다 하면은 건축주와 처음에는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명예를 임대사업자에 넘기고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조당이 설정되거나 명예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짓는 깨끗한 신축 빌라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자, 사례 첫째로 본다 그러면은 594채의 주택을 갭 투자로 이제 보유한 임대 사업자로 이제 그 주택보존공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들어가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택보존공사에서 주택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준다.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이 집에 총
선순위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알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무소를 이주해서 115명에게 사기 행각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갖고 다 합계가 10억인데 뭐 3억밖에 안 된다, 5억밖에 안 된다. 안 그러면 이걸 위조하여 사무소를 그래서 지금 일어난 사기 행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건물을 전세로 나왔는데 월세가 섞여 있다, 월세가 더 많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든 호실이 전세로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한테는 집주인 행사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하고 대리인이 또 새로운 세입자와 또 전세 계약을 하는 이런 사기 행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주택, 그러니까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인데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를 이제 임차해서 가짜 주인을 내세워서 중복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갈아치는 경우고요. 여섯 번째는 건물의 관리소장이 대리인 행사하면서 보증금 차익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놨다 하고 자기는 전세를 놔서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는 동일 물건의 이중 계약입니다. 하나 물건의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신탁 소유의 물건인데 이 신탁보다는 말소해서 앞서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8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거는 일단 세입자를 갖다가 그냥 도장을 이조해 갖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걸 갖고 또 대출을 받아서 도망가는 경우, 이것도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이제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잠시 설명을 하면요. 건축주가 이제 신축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안 나갑니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채를 1억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한 2억에 매매하려고 이 집을 지었는데 안 나가니까 이 갭 투자하는 임대사업자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몽땅 8채를 내가 1억씩 해가 8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매입을 그래서 건축주는 신경 쓰기 싫어서 좋다 하자 이래서 팝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갭 투자인 임대사업자는 이제 한 개당 1억으로 샀는데 이걸 1억 5천에 책정을 해서 이제 전세 계약의 한 80%로 하면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싸게 놓는다고 광고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갭 투자자는 2천만 원에 8채니까 1억 6천을 챙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기 후에는 세입자를 이 금액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못 나가고 끙끙거리고 어떤 데는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되는 액수로 이 집을 또 매입하는 그런 수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팔든 사든 내가 집을 세를 놓든 또 세를 살든 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신문에 나지만은 그냥 한 번씩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적어 두셨다가 여러분들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항력은 내가 이 집에 이사를 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놓는 경우가 점유라 그럽니다. 그죠? 이 집에 점유를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은 내가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가 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이 생기고 난 뒤는 보증금을 꼭 받고 나오는 이런 각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고 난 뒤에는 우리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럼 확정일자는 얻은 날짜에 이 집에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이거 갖고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은 1순위부터 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내가 1등인지 2등인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1억 5천 미만의 5천만 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부 다 길가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방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돈, 최소한의 돈은 주자. 그래서 국세든 무슨 모든 금액을 제치고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는 금액이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는 앞으로는 또 1억 6천으로 하고 5천에서 5,500만으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올리겠다 하는 신문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그러면은 남편, 부인, 아기하고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때문에 부산으로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확정일자부터 모든 거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부산으로 가고 여기는 부인하고 아기만 살고 있는데 이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고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전입신고를 할 때 그러면 퇴근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날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을 되냐라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판례에서는 일시적인 태거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가 일반인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또 한두 개를 더 말씀드리면은 어머니하고 딸이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얻어주고 이 딸은 부산에 가가 삽니다. 살면서 이제 이 집에 또 경매가 넘어오고 막 하니까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단 엄마하고 딸이라는 이걸 갖고 막 공인중개사들도 막 이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볼 때 일단은 아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딸은 엄마가 거기에 살고 여기에다가 지금 점유도 안 하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부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엄마라는 것만 갖고 이걸 우선 변제권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게 형제, 자매 이런 경우도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하나 예를 들면 또 아들이 그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방을 얻는데 원룸을 얻어주러 왔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미성년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생일이 늦어서. 이럴 때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아들이 원룸에 살게 되면은 이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우선 변제권 대항력 있다라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미성년자의 이제 학생이 이제 사는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차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쪽에서도 많이 속는다기보다는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께서 약간 이제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집에 내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집에 5억짜리 시세, 5억짜리 건물이라 그러면은 이걸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4억 8천까지
채권이 다 꽉 차가 있어요. 뭐 보증금 합계부터 저당권부터 해서 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 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권은 모든 걸 제치고 뭐 국세부터 해가 다 보다가 1등이니까 당신 5천만 원에 이 전세로 들어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일단 또 대부분 판례에서 채권이 그 시세 금액에 꽉 차 있는 걸 알고 들어갔을 때는 최우선 변제금을 안 줘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정말 이거는 내 걸 최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은 이 집에 채권이 꽉 차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우리가 보증금 반환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임차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같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임차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재판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자 얼마까지 물어주라는 재판 판결문을 갖고 그 집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이제 경매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이 보증금을 받아가는 이런 반환을 받는 이런 경우고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 집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제 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이거는 법원에다가 이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 임차권 등기할래요 하면서 법원에서 제출하면은 이 법원에서는 그 임대인한테 이래이래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답변하시오 이러면서 답변서를 기다립니다. 그 답변서를 안 내게 된다면 바로 되는데 뭐 답변서를 내고 뭐 일하게 되면은 또 재판이 따로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딱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세를 놓을 수도 없는 이런 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500에 30짜리 집이라도 제일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뗍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면은 거기에다가 등기 얼마에다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돈도 안 내주는 악덕업자인데 그죠? 그래서 안 들어올 거고 만약 이분이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만약 비록 3,500만 원으로 그냥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지 몰라서 이제 이건 매매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 내 동생, 뭐 형, 아버지, 뭐 어떤 친구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하고 나와도 됩니까? 하고 나옵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나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그 집에서 나와서 합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연수교육할 때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으면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100명 있는 분들이 50명씩 다 반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자격증 있는 분인데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 일반인이지만 이건 아시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대항력이다. 그죠? 대항력은 점유를 하고 일단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을 나와서 한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 대항력이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되죠. 신청이.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그 집에서 있으면서 하고 등기가 된 걸 확인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다리시면은 언제든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만기가 돼서 보증금 반환이 안 돼 있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계약갱신위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이라는 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은 이제 2년으로 한번 계약하면 2년으로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요즘 새로 나온 게 플러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은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4년을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1년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 계약인데 본인이 1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올라와서 교육을 받고 1년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약속을 하고 서울 올라와서 1년을 계약을 합니다. 이 1년 계약은 본인은 원해서 1년은 계약할 수 있지만은 임대인이 원해서는 1년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또 야근벌이를 쓰면서 자,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할 날짜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 후에 이 집을 우리 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해서 1년만 계약합시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세입자가 원해서 1년을 계약을 하면은 1년을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런데 1년을 계약하고 1년 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 자네 1년 더 있어야 되겠다. 본사에 1년 더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또 많이 상담이 들어오죠. 이럴 때는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1년 더 살게요. 통보하면은 끝이다. 2년을 살 수 있다. 자,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했지만은 내가 원할 경우는 2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뜻은 묵시 말 그대로 말 없이 임대인도 말 없고 임차인도 말 없이 서로가 계약 기간이 넘어왔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임대인은 6월에서 2월 사이에 통보할 수 있고 이제 12월 10일 이후부터는 2월입니다. 그래서 6월에서부터 2월 사이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2월 사이 통보한다. 즉 6월에서 2월 사이에 너 올려주고 살래 나갈래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나 나갈래요 하면서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은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날짜를 넘겼을 경우를 말없이 넘어온 걸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벌어지느냐 이렇게 보면은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됐으니까 임대인은 나가라 소리 못할 거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간다라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나 누구가 아까처럼 만약에 세를 놓고 한다,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굉장히 손해다, 그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계약이 될 것 같으면 날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간다 하면은 이제 중개 보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내가 언제까지 돈을 보증금 반환될 금액을 내가 만들면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예측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에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나갈래요 하고 3개월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당황할 때가 있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은 손해다. 자, 그러면은 왜 손해냐?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중개 보수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내야 된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될 경우는 임대인이 내고 만약에 재계약을 하고 만약 그 기간을 안 지키고 나갔을 때는 지금 통념상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일단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개 보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린다 그러면은 중개 보수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냅니다.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내고 그러면은 만기를 안 지켰을 경우에 나가면은 임차인이 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반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봐서는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내고
너하고 나하고 2년을 계약하고 1년만 살고 나가니까 니는 계약 위반을 했다 이거죠.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뭐 이자하고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 그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중개 보수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대인하고 할 때는 일단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낸다. 임대인은 이제 손해배상 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하고 다음에 하면 또 이야기를 다음 하나를 더 7번째가 있는데, 요즘에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2년이 만기가 되고 나 계약갱신 할래요 해가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해서 2년을 살게 된다. 살게 됐는데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나갈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똑같은 재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죠? 해서 재계약을 됐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이 본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고 난 뒤에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똑같이 묵시적 갱신하고 같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는 임대인이 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가구에는 말 그대로 한 가구에, 그렇게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걸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가, 이것부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다 그러면은 한 80% 이상은 지금 권리 분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용어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를 단독 주택이라 하고, 다가구 주택도 3층 이하, 다중도 3층 이하입니다. 그죠? 자, 3층 이하인데 4층인 경우가 이제 다세대 주택, 우리가 연립을 이제 빌라라 그러죠. 빌라는 외국에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어 들어오다 보니까 연립이 빌라로 돼가 요즘 가장 많이 빌라로 씁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4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5층 이상은 이제 아파트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한 세대 3층 이하인데도 여러 가구가 살 경우, 그럼 또 다가구에 들어가는 거는 3층 이하로 해서 원룸을 20개를 만든다, 30개를 만든다, 이런 경우도 같으면은 아까 201호, 301호 정해졌지만은 그거는 공부상에 대한 201호, 301호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 해서 빌라, 다세대,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구분 소유권을 해서 101호, 201호, 301호, 302호 이래서 구분 소유로 해서 이제 사람이 소유권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다 지었는 원룸을 갖다가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여기서 권리 분석할 때는 순수리 보증금을 가장 조심해라 이렇고요. 일단은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 해서 이제 아파트, 빌라, 아까 다세대, 여기는 아까 호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실이 틀리면은 아까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기 쉽게 201호, 202호 이래 구분했지만은, 이거는 일단은 번지수, 지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리 분석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경우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세를 살고 나가는데 임대인이 와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달라 하니까 이걸 왜 내주냐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이 장기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걸 월 관리비에다가 이제 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인이 내야 될 걸 여기 세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몇 년 동안 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냈으니까 세입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안 주겠다고 다툼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여러분들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아가야 된다. 이제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관리수정이 이사갈 때 정리가 되던데 조만한 어떤 하나씩 있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막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내가 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묵시적 갱신할 때는 이렇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제 임대인하고 서로가 합의를 봅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일찍 좀 나가더라도 중개보수는 저는 못 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임대인이 이제 노련한 사람들은 야, 중간에 나가면 네가 내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 보고 이걸 적어달라고, 특이하게 적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했든 뭐했든 특이하게 적었다면은 이 특약이 우선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 중개보수도 좀 금액이 큰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고 우리가 민법 623조가 있는데 여기는 민법 623조는 세를 놓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임대인한테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서로 또 다툼이 됩니다. 그죠? 야, 그거는 네가 사용을 잘못해서 된 거 아니냐? 네가 고쳐라. 아니, 이 세를 놓으려면은 이런 거는 고쳐주고 세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일단 한 7년 전입니까? 한 7년 전인가 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추울 겨울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일러가 막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너무 서울시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매뉴얼을 내놨는데 보일러 수명은 7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제조 날짜를 7년으로 보고 이 7년에 만약에 넘었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보일러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매뉴얼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부터만 2년치를 이제 우리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 이런 어떤 매뉴얼도 서울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를 살면서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협의가 제일 최고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 634조가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통지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고장이 났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 집의 주인 행사를 한다. 이럴 경우는 꼭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나면은 통보를 하고 고장이 났다고 하고 의논을 하고 자기가 고치고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나갈 때 전부 다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먼저 고치고 이제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나 몰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634조에는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집에 일어났을 때는 꼭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원룸, 투룸, 전월세를 계약할 때 할 일 먼저 한번 봅시다. 첫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뭘 자격증을 빌려가 하는지 보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등록증에는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든지 위에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쫙 앉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의심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고, 요즘은 서울시로 들어오셔갖고 거기에 상호를 찍으면은 거기에 상호에 대한 게 정상인지 전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얻을 임대 물건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게 정말로 몇 평하고 몇 제곱미터하고 맞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이 집에 만약 은행 대출로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은행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행 대출했을 때는 은행 대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하시고 아까 처음에 이게 하실 때 납세 증명서 즉 이 집에 밀린 세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임대 물건에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것도 확인을 하니까 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상 증명서하고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이 사람이 정말 맞는 건지 이주해서 들어온 건지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하고 이런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라 하죠.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남편 이름을 여자분이 와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리인이 올 때는 이유 불문하고 이임장 플러스 인감증명을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첨부를 안 해서 막 공인중개사도 혼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임장하고 인감증명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리인이라 하면 꼭 하시고 특히 요즘에는 이거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할 때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냥 여자분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가져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와서 이거 누가 했냐고. 남편이 했다고. 무슨 남편이 했냐고. 지금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 밟고 있고 재산 분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부부 간의 공동 재산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후에 할 일은 이 잔금 후에는 우리가 잔금 후에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받으라 그랬죠? 그럼 이게 뭐라가 된다?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 그죠? 그렇게 잔금 후에는 확정일자하고 꼭 생긴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의 월 30만 원은 이거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이 손 붙잡고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따로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전월세 신고 행글로 간주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한테. 그리고 우리가 임대보증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고요. 자, 그러면은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좀 더 의심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보증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부기 등기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자, 이 집은 임대사업 등록을 한 집이기 때문에 집이다라는 걸 이제 그게 나타내 주라 이거죠. 그럼 남이 다 볼 때 이 집은 임대사업 등록한 집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75%를 내야 되고 임차인은 25%만 내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것도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 날짜를 금요일 오후 잔금을 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 오후 잔금은 이사를 안 가는 게 좀 좋다. 이거는 오늘 아까 제일 먼저 본다 그러면 잔금 후에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오늘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딱 하게 되면은 이 효력은 이길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금요일 날 후에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이 나쁜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효력은 바로 그날 12시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역시 한 번 정도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돈이 급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걸 나쁘게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좀 조심하시고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정말 요 계약을 하기 후에 할 일부터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충북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상식을 강의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북구에 사시는 걸 보람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